3년 주기로 갈아엎어라. 개인도 그럴 것 같아. 자기라는 개인을 집합적으로 하면 조직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조직이 기업인 거니까 3년이라는 사이클이 뭔가 변화를 시도해서 그렇구나. 결실을 보는 사이클이라는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 자기 개발과 조직의 개발이라는 거는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북토크는 상식 불변의 원칙. 정말 원칙에 관련된 책입니다. 아마 그 주식 투자하면서 정말 한국인들이 이렇게 기업 내부에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들여다보고 관심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을까, 지난 2년간.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기업 과연 어떻게 돌아갈까? 어떻게 한국 기업은 가야 될까? 주식 투자를 하는 옆에서 들여다보면서도 관심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고, 실제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스타트업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기업 과연 어떻게 해야 앞으로 미래가 있을지, 또 한국 기업의 미래가 있어야 주식 투자하는 여러분도 미래가 있고 둘 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책을 사실 여러분 두께 보시고 깜짝 놀랄 텐데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정말 공들여 쓴 만큼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인사이트를 드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전달하는 것보다 두 분의 저자를 모셔서 말씀을 나누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 카메라 보시고 먼저 한 분씩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병란입니다. 같이 책을 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출연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책 작업 같이 한 신규섭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은 어떤 인연으로 만나셨어요? 저희 그 전 직장 중에 하나가 겹칩니다. 어디 거기 보스턴? 네, 네, 써 있더라고요. 네, 다 예. 보스턴. 세 분의 저자가 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거기서 같이 근무하셨었어요? 네, 일정 시기에 같이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사, 부하 뭐 이렇게 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 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한국 오피스의 네. 대표님이셨고, 네. 저는 한참 밑에 있는 이제 직원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IMM 계신 네, 건가요? 지금 이제 투자업계로 옮겼고요. 네. IMM 인베스트먼트로 갔고, 네. 그다음에 또 뭐 비슷하게 또 이 새로운 업종의 매력을 느껴서 네. 신규 수업 이사도 같이 합류했습니다. 그럼 먼저 가시고 오시라고 그런 거죠? 자,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 사실은 직장 다니면서 일하시면서 책 쓰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게 왜 말로 해서 5장은 쓸 수 있는데요. 이게 쓰다가 300, 400페이지, 500페이지 되는 건 보통 일 아니거든요. 어떻게 책을 쓰시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사실 처음 구상한 건 한 3, 4년쯤 전이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구상하게 된 계기는 사실 이제 저는 그 전에는 이제 경영 자문업에 있었는데 네. 그때 하다 보면 이제 많은 고객사하고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네. 고객사에 있는 이제 직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네. 직원분들하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 아웃풋을 냈는데 그 아웃풋이 저희가 바란 대로 안 되는 경우가 반,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경우가 반 이렇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잘 안 될까? 왜 의사결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안 될까? 왜 기업이 돌아가는 관행들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다가 네. 그 우리가 관찰한 모든 것들 한번 정리를 하면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많이 한 편이지만 직장 생활 한 10년쯤 한 네. 사람들한테는 좀 좋은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에서 좀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책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냥 강사였잖아요. 혼자서 강의하러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프리랜서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거의 100여 명의 직원과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경영자 맞나? 이렇게 해갖고 어떡하나 막 정말 저 발등을 찍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너무 부족한 게 매일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경영자의 시각으로 이 책을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또 어떤 시각으로 이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독자들이. 네. 경영자 말고 또 아까 이제 10년 차쯤 된 직원, 여기 보면 또 이렇게 20년 차 된, 30년 차 된 직원은 이런 시각으로 읽어라. 또 이렇게 연차별로 다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네. 저희 머릿말에도 써 있긴 한데 네. 기업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엄밀하게 따져 보면은 기업과 관련이 없으신 분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기업을 직접 다니시거나 맞아요. 운영을 하시거나 네. 투자를 하실 거기 맞아요. 때문에요.
그러면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네요. 그죠? 네, 근데 그만큼 기업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편재해 있는 조직의 형태고 네. 경제 활동의 기본 수단이기 때문에 이제 부를 창출하는 아주 기본적인 수단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맞아요.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기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현실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네. 앞으로의 기업의 미래의 모습은 무엇이어야 될지에 대한 공통된 시각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 목적으로 이 책을 이제 작업을 같이 했고 네. 책의 제목도 그래서 이런 상식이라는 제목으로 좀 공격적으로 설정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게 네. 상식이 되게 커먼 센스가 커먼한 것 같지만 세상 상식처럼 어려운 게 이거 없잖아요. 더군다나 기업이라고 하는 데는 왜 뭔가 드라이브를 걸다가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상식에서 벗어난 네. 근데 자기들은 상식이라고 우기는 네. 뭐 이런 일도 되게 많이 벌어져서 여기 책에 보면은 여기 정말 그 해야 될 것, 네.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역시 되게 컨설턴트들 다우세요. 이렇게 막 이론적으로 이렇게 쭉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막 이렇게 수십 개 수백 개 기업을 해보고 나서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맞아.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정리를 하시면서 하나하나 인사이트를 또 이렇게 또 약간 솔루션까지도 또 사례도 많이 들어서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로 일부러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거 저는 이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이 두꺼운 책이 왜 이렇게 서론볼랑 결하면서 이렇게 쭉 이야기가 흘러가야 되는데 어쩜 이렇게 솔루션처럼 팍팍 반으로 나눴지? 이 목차 되게 재밌다. 보자마자 그 생각했거든요. 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 자기계발서에 관련해서는 뭐 너무 정통하시고 많이 네, 해보셨으니까 네, 네. 그럼 이제 어떤 원칙이나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시잖아요. 저희도 네. 사실은 내용으로 보면 원칙이나 기준에 대한 건데 그게 사실 동전의 앞뒤면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 해라가 되고 이렇게 말을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되는데 네. 사실 우리가 알면서도 자꾸 실수를 반복하는 거는 우리가 하지 말라라는 쪽으로 좀 표현을 했고 네. 알면서도 선뜻 하지 못하는 것들은 좀 하라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전달력이 그렇게 되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했던 거죠. 네. 먼저 그러면 가겠습니다. 해야 될 것들부터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본질 쉬지 말고 혁신하라. 쉬지 말고 혁신하라. 언제나 변화해라. 맨날 변화하라 그래서 아주 죽겠어요. 계속 변화해야 될까요? 기업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과거에부터 현재까지의 노력의 결과인 거고 네. 사실은 아직 주식 얘기하셨지만 주식은 사실은 미래 가치의 네. 현재 가니까 네.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은 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계속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업의 생존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여기 보면 정상 상태를 유지하는 건 안 된다. 네. 이건 아니다. 네. 계속 혁신하고 무엇인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건데 네. 이게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 조건이 어떤 걸까요? 필요 조건이 저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를 잘 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제 불확실성이 항상 있고 네. 항상 우리가 모르는 변수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경영을 하다 보면. 맨날 터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잘 대응하는 시각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지금의 경쟁자도 있지만 네. 또 새로운 경쟁자가 항상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쟁자들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네. 걸 생각을 하면 네. 정말 많은 고민이 항상 필요하고 정말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거죠. 이거 계속 경쟁자와도 상대하고 불확실성과도 상대하고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책에 써 있지만 뭘 해야 될까요? 기본과 네. 어떤 본질 원칙에 충실하는 게 하나고 네. 자꾸 반복되는 어떤 그런 실수를 점점 더 안 해야 된다라는 걸 저희는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경영자들이 정말 경쟁자들과도 경쟁을 하고 불확실성과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 이걸 경영자들이 있다면 이 경영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 뭐 이런 건 어떤 게 있으세요? 그거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세 명의 저자들이 이런 저희들의 생각들을 정리했는데 네. 조금 젊은 시각에서 요즘에 뭐 MZ 네, 시각에서 이제 30대도 저희에게는 이제 중요한 독자 중에 하나니까 네. 30대 시각에서 좀 바로잡아야 한다는 걸 먼저 좀 말씀드리고 원칙을 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네.
30대 실제 시각에서. 어떤 그 현장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현장에서 봤던 좀 불합리, 네. 좀 네. 비상식, 비상식. 이 제목이 상식 불변의 네, 법칙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30대 후반 정도에 걸쳐져 있고요. 네. 네, 저는 뭐 이런저런 회사들을 약 15년 정도 다녔는데 대학 졸업 이후에 거기에는 이제 잘 알고 계시는 뭐 삼성전자나 네. 현대차나 또는 지금 컨설팅 회사나 뭐 사모펀드 업계에 있지만 네. 그 전에 경험했던 회사 또는 이제 제 친구들도 다 그런 회사들 다니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회사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다닌 회사도 그래도 한국에서 꽤 괜찮은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답답함을 많이 느꼈던 게 이제 이 책을 쓰면서 많이 좀 투여가 되었는데요. 그 어떤 거예요? 예를 그런데? 들면은 뭐 어쨌든 제가 다 경험해서 한국에선 좋은 기업이었기 때문에 해외 기업과 좀 많이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저희 우리나라 회사들은 이제 아무래도 지배 구조라는 측면에서 좀 라는 측면에서도 보수적인 모양새를 아직은 많이 취하고 있고 어떤 특정 기업을 언급하는 건 아니고요. 네. 조심스럽게 얘기하세요. 네. 네네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제왕적인 의사결정 체계, 하이라키를 가질 수밖에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의사결정의 과정과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거를 저같이 실무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네. 제 어떤 아이디어나 의견이 어떤 회사의 정책적 방향이 결정되고 투여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 실무 레벨들이 하는 많은 의견들이나 이야기들이 네. 경영진까지 도달해서 그게 실제로 반영되기는 너무 먼 거리가 전반적으로 좀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이 그래서 좀 부족해지고 그로 인해서 회사가 많은 기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기회라던가 신시장에서의 진출 기회라는 것들도 많이 놓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또 뭐 실제로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보는 것으로부터 조금 더 빨리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놓치는 것 같은 생각들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또 저희 우리나라 기업의 그런 지배 구조라는 측면에서의 부족한 점 때문에 기업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지 않은 형태의 기업 운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네. 상속을 하기 위해서 기업 가치를 일부러 억누르는 경우 같은 것도 왕왕 있거든요. 상속할 때까지. 네네네. 그거는 이제 저희 같은 일을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거 주주 가치와 기업 가치를 최우선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어떤 특정한 몇몇 분들의 상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회사 전체의 정책과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같은 것도 있었고 네. 또 어떤 기업가가 회사만을 위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좀 뭔가 다른 가치들 예를 들면 집안의 내력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땅을 사야 된다거나 뭐 그런 일도 네네네네네네 뭐 제가 꼭 단임 회사를 언급하는 건 아닐 네네. 수도 있겠다는 거를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일들도 벌어지는 게 너무 안타깝다. 우리나라 회사들은 왜 이럴까? 만약에 우리 같은 일들이 벌어진 회사가 미국에 있었다면은 네. 굉장히 큰 소송이 걸린다거나, 뭐 또는 경영진이 교체가 돼야 될 정도로 더 크게는 회사가 해체될 정도의 큰 문제일 그렇죠. 거라고 생각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네. 뭐 좀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이 아니었던 것처럼 돌아오고 하는 모습들이 이제 제가 그 상황을 전반적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이런 책 작업 등을 통해서 이런 데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모두가 이런 것들에 공감대를 많이들 형성을 하다 보면 네. 이제 저 레벨에 있던 사람들이 20년 후에 뭔가 어디선가 리더십을 가지게 되었을 때는 좀 달라진 모습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거 되게 정말 중요한 지적인 것 같거든요. 그 왜 외국 기업들과 우리 기업들을 비교했을 때 그러면 외국 기업들 뭐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저기는 상식적으로 운영해 기업을. 그리고 여기는 비상식 이런 식의 것을 많이 보셨겠어요. 그러니까 외국 대 한국으로 나눌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네. 외국에서도 잘 되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뭐 비상식과 불합리가 또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책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네. 경영학 서적들을 봤고 또 최근에 나온 책들도 봤는데 책 나온 것 중에 하나는 네. 저희하고 굉장히 유사한 책의 유럽 책이 있습니다. 아 유럽이요? 네. 그래서 그 원래는 Ministry of Common Sense라고 그래서 네. 상식 부서라는 건데 회사에 비상식이 너무 많으니까 모든 회사에는 상식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비상식적인 걸 다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뭐 타임지가 선정한 100대 컨설턴트 중에 한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예. Ministry of Common Sense라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게 번역서로 나왔는데 고장난 회사들 네. 그렇게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그 회사 그 내용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도 어떤 시기에 어떤 부서인가는 그런 비상식과 불합리가 있죠. 네. 네, 전체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네, 그래서 그거는 꼭 한국 외국의 문제가 아니라 네. 네, 회사가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게 훨씬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건 어쨌든 회사를 다니면서 보면은 왜 내가 하는 행동이 비상식인데 본인이 모르는 경우 너무 많지 않아요? 이건 꼭 경영자뿐이 아니라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다가 보면 관행해졌다 보면 왜 이게 그러니까 뭐 다수가 합의하면 비상식이 상식이 될 수도 그렇죠. 네, 네. 있잖아요. 네. 얼마든지 그게 옳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네. 그러면 이렇게 말하자면 비상식을 이렇게 견지하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기업에서? 그렇다고 상식 부서를 둘 수도 없고 실제로. 그건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네. 그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고객이나 시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자주 심각하게 듣느냐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좀 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의 기업에서 방법이 보통 되겠네요. 고객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지만 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제로 현장하고 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맞아요. 어떤 그 최고 경영진이 현장에 가면 그게 사진에 나와서 현장 경영을 시작했다고 뭐 나오고 뭐 한 달에 뭐 일주일을 아니면 1년에 뭐 일주일을 그렇게 보낸다고 나오는데 상시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현장 경영이 특별할 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반대로 얘기하면.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고객이 사실은 굉장히 정확한 잣대가 될 거고 또 네.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네. 우리가 뭐 주주총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사회도 있고 네. 또 만날 수 있는 또 외부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들을 수 있겠죠. 네. 어떻게 해야 고객 소리는 잘 듣는 거예요? 이제 고객 소리도 밑바닥에서 들으면 걸러지다 버리면 고객 소리가 아니고 직원 소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갖고 네. 어떻게 하면 잘 들을지가 진짜 그 고민이더라고요. 그게. 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런 좀 디스플린이 필요하겠죠. 네. 내가 뭐 1년에 몇 번은 이런 방식으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네. 고객과 만나겠다. 그리고 어떤 거는 또 그 계획에 안 들어있는 또 임의적인 부분도 좀 들어있겠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나 좋은 잣대는 4시간에 몇 프로를 내가 과연 썼을까를 생각해 보면 뭐 김 대표님도 조직이 있고 네, 그런 게 맞아요. 업무가 있으시니까 그 중에 내가 뭐 5%를 썼을까? 한 10%를 썼을까? 아니면 뭐 지난달에는 한 번도 안 썼을까? 뭐 이런 것도 스스로 판단해 보실 수 있는 잣대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고객과 만나기 위해서 번개를 쳐요. 어제도 제가 우리 아버지 뭐 행사가 있어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가. 그래서 증평이 제 고향이에요. 갔었거든요. 증평 근처에 진천에 한 150명 모일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있다는 걸 이틀 전 발견. 그래갖고 인스타그램에 번개를 쳤죠. 그랬더니 정말 진천인데 강원도 파주에서 150분이 오셨더라고요. 와. 그래서 거기서 막 같이 차 한잔하고 네. 얘기하고 했거든요. 근데 정말 고객과 만나면 반성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잘못 생각하고 이쪽으로 가는 걸 고객이 뭐랄까 이렇게 뒷공무니를 잡아 채준다고 해야 되나요? 거기 아니고 이쪽이라고 말해주는 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굉장히 자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불확실에 대응하고 경쟁자에 또 경쟁하니까 네, 뭔가 새로운 시도를 난 끊임없이 하다 보면 맞아요. 언제 어느 순간에는 사실은 그걸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책에서도 네, 그 첫 장에 보면 그 그래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봤어요. 그거. 네, 그래서 본질로 위로 네. 가는 거는 좋은 거고 네, 사실은 그런 실수를 하게 되면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거라고 한 것이 또 말씀하시는 그쵸, 거요? 예.
저 이 계속적으로. 그래프 보면서 네. 참 새길로 자주 빠진다. 본질 가다가 독단 오만으로 빠지고 경로 재설정했는데 다시 타협과 외면으로 가고 네. 기업가 정신으로 가는 듯하다가 착각과 모순에 빠지고 네. 뭐 이렇게 새끼리 그렇죠. 많은 거죠. 예.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시도는 해야 되고 시도하는 과정에서는 또 했던 실수를 반복하기도 하고 맞아요. 예. 원칙을 안 지키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업이 이건 뭐 기업 안에 있는 사람이건 이 상식을 지켜나가는 게 이렇게 그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야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식선에 있는지를 계속 점검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신규섭님도 그런 네. 뭐 대답 중에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이건 꼭 이제 기업을 경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사실 모든 분들이 기업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실제로 내가 주식을 사서 그 주주일 수도 있고 직원일 수도 있고. 네, 내가 주식을 안 샀어도 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국민연금의 상당 부분이 사실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간접적으로 우리는 또 주식시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서 그러네요. 주식시장이 잘 되고 기업이 잘 돼야지 나의 노후가 보장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은 기업에 많이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거죠. 네. 요즘에 사람들이 주식 떨어서 기업에 관심 또 안 갖는데. 근데 그죠? 투자 얘기를 뭐 할 수는 없지만 네. 이럴 때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를 자세히 보시는 게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네, 그죠?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일수록 더 좀 가라앉아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때 어떤 기업이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구간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하. 지금 잃은 것이 가슴이 아픈 건 차치하고서 오케이. 지금 어떤 기업이 앞으로 이 고금리 시대에서 높은 성장성을 구가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면 이후에 다음 시즌이 되었을 때는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컨설턴트 분들은 원래 이렇게 약간 이렇게 냉정해요. 자, 가라앉아서 보고. 네. 저 이 두 번째 이야기에 대해서 되게 재밌게 세 번째 이야기 재밌게 봤는데요. 재설정 혁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인수합병하라. 네. 우리는 왜 뭔가 기업을 키우는 데 관심이 있지만 한국 네. 기업이 인수합병이 이렇게 왜 외국 영화 보면 네. M&A 얘기가 안 나오는 그 기업 드라마가 없을 만큼 네. 나오는데 우리는 그렇게 M&A가 자주 나온 것 같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 요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재밌더라고요. 요 부분이. 네. 좀 네. 먼저. 일단 저도 기업에 있을 때 네. M&A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도 해보기도 했었고 또 그런 일들을 뭐 기업 내부 외부에서 여러 번 경험을 했었는데 네. 네. 일단 한국 기업의 특징이 대단히 좀 뭐라 그러지 연공 서열을 중요시하고 이제 공채 문화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좀 많이 반영이 되어 그렇죠. 있다 보니까 그 서열을 따라서 쭉쭉쭉 올라가시는 그 펑셔널 그 라인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입사했을 때도 하던 사업을 퇴사할 때까지 계속 하시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신사업이 들어오고 뭐 새로운 기업 조직이 들어오는 거를 굉장히 배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시는 것이 일반적인 좀 모습인 것 같고요. 맞아요. 그거는 어쨌든 이제 그건 태도에 대한 문제인데 그 태도가 이렇다 보니까 기업을 사서 잘 운영을 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과 이제 시너지를 내고 기업 가치를 더 올리는 그런 관점으로 회사를 사는 관점을 바라봐야 되는데 네. 이 회사가 들어오면은 기존 사업에 어떤 피해를 주는 거 아니냐, 내 일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 네. 기업의 가치를 상대방 기업의 가치를 너무 낮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회사는 이만한 가치를 이미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인데 네. 내가 살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가치로 회사를 평가를 하는 의도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M&A를 방해하는 거죠. 일부러 의도적으로. 근데 싸게 사야 좋은 거는 맞잖아요. 맞죠. 근데 제대로 된 평가를 주고 사와야 되는데 그런 이유로 이제 기업 가치는 평가가 되는 시장에서의 가치는 이 정도인데 훨씬 낮은 우리의 가치는 이것밖에 인정을 못 하겠다라는 식으로 네.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가치 평가에서 시각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M&A는 검토만 굉장히 많이 되다가 안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네. 이제 M&A를 큰 빅딜을 성사해낸 어떤 뭐 그룹이나 기업들의 사례를 굉장히 폄훼하는 경우도 많고요. 너무 비싸게 샀다. 뭐 우리는 저런 식의 딜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식으로 또 내부적으로 회장님께는 그런 식으로 또 폄훼해서 보고를 올리고 하다 보니
이제 그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그렇기도 하고 그 시장 가치를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또 그거를 그렇게 M&A를 성공적으로 해낸 경험도 없고 하다 보니 역량도 부족하죠. 그쵸. 그래서 회사를 샀으면은 그걸 이제 PMI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기업을 내부 융합으로 통합을 시켜서 가치를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그 경험도 부족하고 역량도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로 딜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패할 가능성도 또 그만큼 높고 그게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 상황이죠. 이식이 잘 안 돼. 네네. 최초에 생각했던 시너지가 안 나는 경우. 네네네 그런 거죠. 그러면 또 하나 그 본질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기업의 성장과 인수합병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거 가치가 있는 건지 인수합병이라는 것이 기업의 성장에. 그 아까 얘기 중에도 사실은 좀 나왔지만 네.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M&A를 잘 못한다. 해외 기업에 비해서, 근데 해외 유수 기업에 비해서. 네, 네. 근데 해외 유수 기업은 사실은 기업을 인수도 잘하지만 매각도 잘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는 중에 안 되는 부분은 빼내고 네. 또 필요한 부분은 또 사들이고. 그럼 그게 이제 유연해요? 왜 사느냐? 사는 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새로운 DNA를 장착하기 위해서 오케이. 우리한테 없는 것들을. 오케이. 또 하나는 내가 자체적으로 하면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사는 거죠. 시간을 산다. 네, 그러니까 DNA와 시간을 사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경영의 도구니까 사실은 굉장히 왕성하게 사실은 활용을 하는 건데 네.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여러 가지 물론 이제 활발한 경영의 도구지만 그거를 관리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훨씬 더 크게 보다 보니 장점에 대한 게 조금 더 저평가된 게 아닌가. 그런 관리의 어려움은 물론 있을 수 있죠. 정확한 평가를 해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보면은 자기 자신은 많이 올리고 상대방은 낮추는 그런 게 있고 새로운 문화가 들어왔을 때 그 다양성을 포용하는 게 조금 더 외국 기업에 비해서는 외국 유수 기업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한 좀 불편함, 네.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장점을 잘 못 살리는 거죠. 그래도 요즘에는 좀 훨씬 기업 인수합병이 많아지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 많아졌죠. 아직도 뭐 절대적인 수준에는 떨어지지만 예. 뭐 5년 전, 3년 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아졌고 앞으로는 더 많아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죠. 이 책에서는 모든 사업의 시작과 끝은 인수합병이다. 네. 이렇게 아예 제목으로 딱 해놓으셨어요, 그죠? 네. 이 진짜 그렇게 중요해요. 네, 인수합병이. 근데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 지금 뭐 4대 그룹, 5대 그룹, 10대 그룹의 큰 회사들도 네. 사실은 다 크고 작은 인수합병을 거쳤죠. 생각해 보시면은 네. 뭐 자동차에서도 그랬고, 뭐 그쵸. 전자에서도 그랬고, 반도체에서도 그랬고, 네. 그래요. 네, 네. 그 회사가 이제 첨언을 드리자면은 회사가 이제 이렇게 기업도 사람처럼 이렇게 생애 주기라는 게 있고 그 뭐 태어나서 스타트업으로 창업이 되었다가 뭐 상장이 되고 대기업이 되고 그 다음에 좀 산업이 쇠퇴를 하면서 좀 이제 인수합병으로 인해서 산업이 쪼그라드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각 시점마다 이걸 제일 잘 운영할 수 있는 최선의 소유자가 각기 다르다라는 게 경영학에서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이론입니다. 네.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께서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만드셨다 하더라도 네. 정주영 회장님이 끝까지 그걸 보유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다양한 역량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다른 소유자들이 그때 손바꿈을 하면서 가져가 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현대중공업은 현대의 근간이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이거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네. 예를 들면 그런 시각이 나쁜 건 아니지만 현대중공업 M&A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시각이 이제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은 기업 성장을 좀 저해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해보니까 BM이 늙더라고요. 음, 어떤 건 되게 빨리 늙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는 천천히 내 스텝대로 가는데 관련된 BM이 빨리 옆에서 속도를 내면 이게 늙어요. 그래갖고 비즈니스 모델이 늙는구나. 저도 처음 알았어요. 난 나만 늙는 줄 알았더니 비즈니스도 늙더라고요, 진짜. 이 M&A를 잘 활용하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죠? 그리고 또 이 책의 이제 네 번째에서 이 해야 될 것에서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3년 주기로 갈아엎어라. 시스템과 관행을 왜 하필 3년이에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앵글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가장 큰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투자업계에서 보는 시각으로 봤을 때는
투자업계에서 이제 손바꿈이 일어나면 사실은 1년 동안은 이제 정확하게 현 상황을 판단을 하고 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2년 차에 그 계획을 실행을 하고 3년 차에 그 성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3년이라는 사이클이 뭔가 변화를 시도해서 결실을 보는 사이클이라는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기업 규모가 좀 크면 네. 아니면 기업이 빨리 성장을 하면 네. 3년이라는 시간이 한편으로 굉장히 긴 게 최근 3년 동안의 입사자를 생각을 해보면 기업에 따라 다르지만 그게 5%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 3, 40%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만큼 새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그 사람들에 맞는 시스템과 관행을 또 만들어줘야죠. 그 그렇죠. 사람들이 잠재력과 영향을 펼칠 수 있도록. 맞아요. 네, 그래서 기존의 관행으로 뭐 20%나 30%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은 똑같은 그런 형태나 그런 그 시스템 안에서 네. 움직이게 하라고 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또 불합리한 부분이나 좀 비생산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이제 대표이사들이 보통 임기가 3년이죠. 네. 임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제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그 시도를 하고 결과가 또 나올 때까지. 그래서 3년이라는 게 매우 유의미한 숫자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보통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왔을 때 성과가 나기까지는 보통 한 3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1년. 아까 말씀하신 이제 새로운 BM을 준비하고. 재정비했다라고 하면은 3년 안에 뭔가 성과의 시그널이 나와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문제점이 발견되면은 네. 또 살짝 경로지 설정을 해서 경로지 피보팅을 해서 설정해서 다시 3년. 또 다시 3년으로. 그러니까 3년 단위로 나눠 보는 것이 사실은 제일 합리적이고 생산적으로 조직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은가. 그 개인도 그럴 것 같아요. 개인의 성장도 좀 그럴 것 같지 그럴 않아요? 수 있죠. 아니 자기 개발을 자기라는 개인을 네. 집합적으로 하면 조직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조직이 기업인 거니까 자기 개발과 어떤 조직의 개발이라는 거는 유사한 점이 많다고 그 생각합니다. 맥을 같이 해서 가잖아요. 막 기업이 만약에 3년에 한 번씩 갈아엎을 만큼 네. 새롭게 세팅하고 해서 3년 차 때 이제 그 결과를 보고 경로세 설정을 한다면 그 기업에서 일하는 개인도 네. 그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기업이 그런데 자기를 난 10년 주기로 갈 거야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회사 다니면서 3년 주기 한번 이렇게 경영해 보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경영진께서 보통 3년에서 5년 주기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글로벌 프랙티스도 비슷하긴 하지만 바뀌시고 의욕적인 이제 경영진 분들은 새롭게 오시면은 이런 유의 시도를 하시는 경우가 그렇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좀 생각이 깨어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 사이에 경영 이론도 많이 개발이 되고 또 세상도 많이 바뀌고 산업도 바뀌고 금융시장이 일단 많이 바뀌거든요. 3년 정도의 주기라고 보면은 그러면은 경영진으로 등극을 하셨다 하더라도 거기서 한번 업데이트된 정보를 가지고 전략을 수립을 하고 시스템과 관행을 재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제 경영진이 바뀐 경우에도 내가 그동안 25년, 30년 동안 해오신 그 관행을 주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잘못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3년 주기로 많이 관행을 바꾸려고 하는 좋은 기업들도 있는 반면에 네. 그 경향성과 관행을 고착화시키는 걸 노력하다가 임기를 마치시는 경영진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책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는 경영진으로 되신다 하더라도 기존에 25년 동안 하셨던 거 좀 내려놓고 새로운 문물을 좀 받아들이시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조직도 다시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도 자기 개발이란 관점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역할을 맡거나 뭐 새로 대표직을 하게 되면 네. 그 말씀하신 그런 거를 좀 개인적으로 접목을 해서 아하. 개인도 바뀌고 그렇죠. 조직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순서가 그죠? 네, 네. 그이 책에서는 아마존 분석하고 배워라 네. 하셨는데 우리가 아마존에서 배워야 될 거 몇 개만 점검해 주세요. 네. 네. 아마존. 저희가 뭐 아마존이라는 회사만 세상에서 제일 유일한 훌륭한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요. 네네네.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훌륭한 점 중에 하나는 네. 아마존은 이제 뭐 플라이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 플라이휠에서 얘기하는 거는 먼저 큰 규모의 창고를 짓고 그 물류 시스템을 확보를 하고 그래서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값싼 가격으로 고객한테 전달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고객들이
더 많은 유입으로 들어오고 이게 이 거대화되는 네.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플라이휠 네네네. 있죠. 그걸 이제 아마존 플라이휠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네, 맞아요. 이 그림을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을 설립하는 당시에 이미 구상을 하고 사업에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걸 혹시 그게 냅킨에다 그렸다는 네, 것이죠? 맞습니다. 네네네. 아, 왜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네. 그렇게 사소하게 냅킨에 그리나 몰라요. 그러니까 그죠? 이렇게 막 거의 뭐 천체키나 하잖아요. 막 냅킨에 그리고 지금 제대로 앉아서 이렇게 그리지. 그래서 아마존은 다른 기업과는 좀 다르게 네. 그런 아이디어를 비즈니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실현한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관점에서 다른 기업과 좀 다른 관점을 좀 접근 방법을 취했고요. 네. 또 두 번째로 훌륭한 점은 신사업과 내부에서 올라오는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개방적이다. 그것 예로 하나로 지금 아마존 매출의 상당 부분을 네. 그 AWS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맞아요. 발생시키고 있는데 네. 이 서비스가 발생되었던 것도 이제 직원들로부터 이 아이디어들이 생각이 나와서 그게 점점 사업이 커지다 보니까 그 업계에서는 지금 클라우드 웹 서비스 업계에서는 가장 압도적으로 맞아요. 큰 회사가 되었고 지금 아마존의 매출에 이 AWS는 굉장히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네. 커머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커머스에서 버는 돈만큼을 이쪽에서 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AWS라고 있는 신사업 외에도 다른 유의 다른 비즈니스들도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나온 목소리로 계속해서 사업이 확장해 나가는 모델이다. 그래서 아마존은 저희가 쇼핑몰로 인식을 1차적으로 하지만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도 생겨나고 있다. 세 번째는 이제 저 진짜 이거 AWS 알기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거든요. 저는 이런 서비스를 한다. MS가 되게 어울리잖아요. 이런 서비스. 근데 쇼핑몰인데 왜 클라우드를 그러니까 자기 거 필요해서 좀 만들 수는 있지만 이걸 이렇게 크게 할 거라고 정말 상상 못 하다가 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것과 유사한 이런 식의 이제 꼭 쇼핑몰 뿐이 아닌 다른 비즈니스가 많다는 거죠, 아마존에. 네네네. 뭐그 중에 성공하는 것도 있고 좀 상대적으로 그렇겠죠. 그렇지 않은 모델도 있지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한국 기업의 모습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신사업이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모양새를 그런 한국 기업에서는 상상하기 어렵죠. 어떤 직원이 아예 뭐 책 팔고 있는 회사에 가서 여기에서 클라우드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느라고 했을 때 뭐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존은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된 거고요. 네네네. 세 번째는 이제 지배 구조나 네. 권력 이양이라는 측면에서도 되게 훌륭한 모습을 최근에도 보여줬는데 이제 제프 베조스가 창업자이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CEO를 했는데 그렇죠. 이제 더 이상 경영 일선에는 관여하지 않는 이선으로 물러나는 결정을 하고 지금은 CEO가 완전히 교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한국 기업이라면 생각하기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는 거죠. 창업자가 아직 한참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와 역량이 있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더 젊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더 회사 가치를 키울 수 있다라는 판단까지를 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부분이다. 이런 좀 단편적으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정도 외에도 이제 배워야 할 점들이 많은 회사로 이제 글로벌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굉장히 베스트 프랙티스에 가까운 회사라고 생각을 해서 책에서 좀 언급을 해봤습니다. 네. 그 왜 창업자가 일반적으로 내 회사니까 내가 창업했으니까 어쨌든 그 회사에 대한 열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엄청 대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회사가 아니 되는 시점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다가 네. 아닌 시점에 네. 오면 네. 뭔가 네. 다른 CEO가 와서 그 뭐 단점을 메꾸고 다시 한번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이게 창업자가 이걸 딱 놓기가 쉽지. 보시면서 어땠었어요? 왜 이렇게 항상 투자 많이 하시면서 창업자들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그 정답은 없죠. 어느 네. 시점이 과연 이게 승계나 그러니까요. 새로운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야 된다라는 정답은 없지만 네.
뭐 그런 아까 뭐 3년 주기가 뭐 3번 정도 거쳤을 때 네. 아니면 뭐 한 5번 정도 거쳤을 때 아. 뭐 어떤 시점에선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어떤 경우는 만약에 꾸준히 성장한다고 하면 아주 예외적으로 그 리더십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갈 수 있겠지만 네. 예, 보통 어느 시점에선가 그런 어떤 정말 중요한 판단의 순간이 오겠죠. 그걸 참 스스로 알아야 굉장히 네, 어렵겠네요. 참 그죠? 어렵죠. 그게? 그 아마존에 대해서 조금 좀 덧붙이면 네. 그 물론 이제 좋은 그 기업 사례가 굉장히 많고 사실 뭐 경영 경제 도서를 보면 뭐 5년 전, 10년 전, 15년 전에도 항상 좋은 사례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시점에서 아마존을 말씀을 드린 거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단연 베스트 프랙티스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사실 아마존 관련 서적들 찾아보면 뭐 올해, 작년, 재작년 뭐 끊임없이 맞아요.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도 저희가 여러 회사가 있지만 2020년 현 시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네. 저희가 얘기하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거를 가장 충실하게 지키는 회사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예, 현 시점에서. 그래서 저희 뭐 아마존을 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주섬님이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네. 외적으로도 실제로 오퍼레이션 단에서 하는 여러 가지 베스트 프랙티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스스로 이제 더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내부 문화나 시스템으로 갖추려는 그런 노력들도 이제 많고. 네. 아마존 관련한 책 중에서 읽어보신 것 중에서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으세요? 아마존 관련해서는 뭐 책도 좋은데 그 제프 베조스가 직접 쓰는 주주 서한이 있습니다. 네, 주주 서한. 네, 네, 그거를 직접 읽어보시는 게 가장 좋고 그거를 그거를 모아놓은 책도 모아놓은 있죠. 책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네. 거기에 이제 제 책 제목을 지금 기억하고 있지는 않은데 네. 찾아보시면 금방 아마 뭐 제프 베조스 주주서한 그런 뭐 인터넷에 쫙 나오고. 네네네네. 그걸 그거만 한번- 모아놓은 책도 있고 본인이 스스로 쓴 책도 있고 뭐 인벤트 앤 원더라는 뭐 그 본인이 쓴 책도 있고 네네. 여러 책이 많죠. 데이원이라는 정신을 맞아요. 살리기 위한 거니까 네. 데이원이라고 해서 나온 책도 있고. 예, 예. 대부분 모든 CEO들이 주주서한을 다 써요. 그렇죠. 원래는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직접 쓰는 경우가 있고 뭐 그걸 그룹이나 그걸 전문 팀에서 쓰는 경우가 있지만 그거는 원래 항상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주주서한이랑 보고서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 이제 네. 주주에게 드리는 말씀이니까 네. 예, 그거는 이제 대표 주주가 사실은 매년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에서 네. 예, 밝히는 게 맞겠죠. 자, 이제 우리 그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이 중에서 그냥 딱 한두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딱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 어떤 거세요? 네. 저희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일단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사실은 별론데 우리는 월드 세계 최고의 기업이다. 뭐 아시아 최고를 지향한다. 뭐 그러니까 지향은 열심히 하셔도 좋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거를 우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근데 측면이고. 되게 습관적으로 우리 많이 우기지 않나요? 버스 지나가다 보면 세계 최고 네. 뭐 이거 네, 되게 네, 많이 네, 써 네. 있잖아요. 뭐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회장님 방에 가면 항상 뭐 세계 1위 뭐 이런 다 거 세계 붙였는데. 1위야. 예. 글로벌 1위 뭐 네, 이런 거. 그러니까 뭐 그런 마음속에 그런 웅장한 가슴을 가지고 계신 건 뭐 훌륭하지만은 네. 부족한 건 부족하다라고 냉정하게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사업 모델, 조직, 인사, 재무 관리 여러 가지 경영의 측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게 설사 그게 한국에서 제일 잘한다는 뭐 그룹사일지라도 세계적 관점으로 본다면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꼭 우리 회사만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안 찾아봐서 그런 거더라고요. 찾아보면 여기저기 다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많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본인은 그 사업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열정을 가지고 해오셨고 과거의 자기의 모습과 비교한다면 굉장히 많이 성장해 있는 기업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네. 이미 많이 갖춰졌다라고 좀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착하게 빠지는군요. 하다 네네네. 보면. 네 그런 걸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원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네. 2030년까지 우리는 뭐 세계 1등이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거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고객들을 위해서 왜 또는 웃고 그래요?
아, 네, 네. 투자자를 위해서 그런 말을 하도 많이 듣고 말을- 계십니다. 네, 네, 네. 말을 하시고 뭐 그걸 열심히 하시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내부적으로도 정말 그거 왜 1등 못했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뭐 반에서 20등 하는 친구한테 너 왜 전교 1등이 안 됐냐고 얘기하고 꾸중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20등을 했으면 다음에 15등 정도 하면 잘 하는 거고. 근데 네. 회사 프랭카드에 15등 하셨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 그러니까 네, 세상에 1등밖에 없는 것 네,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학교 다닐 때 1등 못했던 사람이 자꾸 1등 하자고 그래요, 원래. 네. 그래서 현실적인 사업 계획의 목표와 비전을 구분할 필요는 있겠다. 아, 비전과 네. 목표를. 네. 오케이. 네. 어떻게 구분할까요? 비전과 목표. 비전은 얼마든지 크게 네. 설정을 하시는 건 좋은데 네, 네. 비전에서 담고자 하는 말이 아하. 사업 계획의 목표를 꼭 반영하진 않아도 좋거든요. 예를 들면 뭐 김미경 대표님께서 하시는 뭐 이런 MKYU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모든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을 끼쳐서 뭐 세상을 바꾼다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네. 거기에다 2030년까지 매출에 2천억을 찍겠다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 괜히 애들 부담되고 가위 눌려 맨날. 네. 그죠? 네. 하지만 사업 계획 목표를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는 네. 공격적인 것과 현실적인 걸 다 반영해서 엄밀하게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뭐 매출액이 뭐 100억인 회사다. 네. 근데 5년 후까지 300억, 500억, 1000억이 되려면은 네. 거기에 필요한 자금의 수요도 반영이 그렇죠. 될 거고 네. 직원을 얼마나 많이 뽑아야 되는지도 나올 거고 얼마나 시장 규모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이 현재 비즈니스로 도달할 수 있는 최대치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도 좀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게 도달하지 못한다면 신규 사업이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또 투자나 여러 가지 노력들, 역량들 같은 것들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다 보면 이제 숫자들이 조정이 될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 중장기 전략이나 목표 같은 건 있어야 되지만 네. 이 비전과는 그렇죠. 다르죠. 예. 다르죠. 네, 다른, 네. 확실히 다르죠. 네, 목표랑. 네, 그런 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 목표를 잘 짜려면 뭘 잘해야 돼요? 뭘 잘 들여다봐야 돼요? 제가 컨설팅 받는 중입니다. 얼른 얘기해 주세요. 일단 현상 파악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상 파악. 현실에 네. 대한 냉철한 이해가 필요할 거고 자기 수준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 모델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 모델이 호떡 장사인데 세계 1위 된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사업이 될 수 없을 거거든요. 그쵸, 규모가. 네, 규모가 있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호떡 장사에서 1등을 하겠다라는 건 중요한 목표이지만 그러면은 왜 이제까지 호떡 장사에서는 아마존 같은 대기업이 나오지 않았을까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거죠. 본인이 호떡 장사를 잘해서 뭐 부자가 되고 싶다는 목표는 필요하겠지만은 하고 있는 게 호떡 장사라면 그 비즈니스가 도달할 수 있는 한계도 분명히 존재할 맞아요. 거거든요. 예. 해요. 그거에 대한 냉철한 이해가 맞아요. 필요한데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 보통 거기서 좀 많이 혼동해 하시는 것 같아요. 한계가 분명하다고 해서 그것이 실망할 건 아니잖아요. 네, 그 네, 한계 맞습니다.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무엇인가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네, 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산업이 어떻게 맞아요. 변해갈 것인지 대외 여건에 대한 분명한 이해 또는 고객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이 성장하려면은 수반돼야 되는 제약 조건들도 맞아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건 업계마다 너무나도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예를 들면 2배, 3배 성장하려면 뭐 얼만큼의 많은 자원이 필요하는 건지에 대한 가정이잖아요. 그건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가정이 현실적이고 정확할수록 그 계획이 실제로 달성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네. 정말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 목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에 약간 위를 정해놓고 네, 네. 우리가 뭔가 이렇게 확 챌린지해서 그걸 네, 딱 네. 달성했을 때 조직원 전체가 갖는 네, 기쁨은 네.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자존감과 자신감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를 밟는데 매번 미끄러지면 이 실망이 누적되면은 애도 이상해지지만 이 조직 전체 분위기도 완전히 가라앉고. 네, 맞습니다. 네. 그죠? 이제 제가 많이 봤던 기업들에는 2030년까지 1위 목표를 세워놓고 네. 이런 거 되게 많이 2030년에 100조 기업이 되겠다. 라고 해놓고 그걸 실제로 사업 계획에다가 100조를 써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회장님이 100조 하자고 했으니 우리 기획팀은 2030까지 100조짜리가 나오는 엑셀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매년 매출을 그냥 또박또박
찍는 그 그래프를 그려놓고 계속 그려놨어요. 네, 이렇게. 그려놓고 안 되면은 왜 안 되는지를 이제 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분석을 하고 보고를 하고 안 될 때마다 이제 깨지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계획은 계획일 뿐이다라고 아무도 이제 더 이상 그 계획을 믿지 숫자를 않는 거죠. 안 안 보는 그다음부터. 거죠. 그 다음에는 어차피 안 될 거를 모두가 다 그렇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계획은 무슨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리더십도 작동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숫자로 얘기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작동을 네. 안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위에서 작동 안 하니까 밑에 숫자도 다 작동을 안 하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아무 신뢰성이 없고 뭐 그렇죠. 현실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뭐 있으나 마나한 그 되게 비상식적인 것 같은데 그런 게 또 벌어지는 회사가 벌어지는 또 거죠. 네. 벌어지는 거예요. 많이 있습니다. 네. 상식 불변의 법칙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러네요. 와, 진짜 이 두 가지만 말씀해 주셨어도 재밌습니다. 사실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이 책 좀 두꺼워 보이고 이거 나한테 도움이 돼 하는데 이제 제가 다는 못 읽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항상 다 읽었으면 다 읽었다 그러고 못 읽었으면 못 읽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앞부분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어떤 결심을 했냐. 나 이거 주말에 다 읽어야지. 근데 주말에 다는 못 읽을 것 같아요. 너무 책이 좀 두꺼워서. 근데 왜 뭐냐면 토요일 아침에 주말 이틀 동안 이렇게 격파해야 될 지식이건 어떤 정보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딱 있으면 이게 선생 한 명 옆에 모시고 있는 것 같은 든든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책이 인생 바꿔요. 운 좋으면. 저는 그런 운이 인생에 몇 번 찾아왔었어요. 좋은 책을 만나서. 근데 사실 이 책 보면서 제가 요새 고민하고 있는 게 워낙 많잖아요. 이 책은 내 운을 조금 바꾸겠는걸?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함께 얘기 나눠봤고요. 좋은 책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독자분들에게 이 책을 어떻게 뭐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떻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네, 뭐 사실 기업 경영을 직접 하시는 분은 비율상 굉장히 소수일 것이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기업에 고용돼 있거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서 저는 2번이나 3번에 계신 분들이 이 책을 좀 보시고 물론 저희 책이 좀 분량이 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숙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뭐 제목 찾아서 들어가도 되겠던데요? 저희 책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런 메시지를 좀 염두에 두시고 2번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후의 단계로 이제 더 승진을 해서 올라가시는 과정에서 보다 더 상식적인 형태로 경영을 하는 방향으로 모두가 좀 공감대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 투자자분들의 관점이 저는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기업이 상식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비즈니스가 결과적으로는 돈을 벌어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진짜 하는 건지 그리고 그 경영진은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리고 거기 직원분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유능한 분들이 와서 회사를 아주 공격적으로 성장시키고 있으신 건지를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보고서나 뭐 블라인드 게시판 같은 데 들어가도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투자 의사결정 시에도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또 어떠십니까? 이 상식 정말 기업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우리 사실 기업에서 보내는 시간이 3분의 2예요. 다 연결되어 있고 뭐 투자까지 생각하면 얼마나 많이 연결돼 있겠어요. 사실 기업의 가치가 개인의 가치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식을 통해서 기업 가치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는지 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저는 그 결과적으로 더 많은 스타 기업인들이 나오려면 사실은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열린 마음과 바른 시각으로 기업에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잘 됐을 때는 칭찬을 해주고 잘못됐을 때는 바로잡거나 새로운 의견을 내주고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그 그룹이 사실은 좋은 기업과 생태계를 키워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요구를 하고 지적을 하려면 그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니까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물론 아시는 내용이 많이 있겠고 일부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앞부분에 저희가 하는 핵심 메시지를 요약으로도 담아놨고, 네. 저희가 이 책을 쓰면서 사실 많은 참고 문헌을 저희도 다시 봤거든요. 그래서 네. 뒷부분에 보면은 저희가 참고했던 아주 여기 좋은 책들. 책들을 예, 네. 쭉 담아놨는데 그 소주제별로 저희가 네. 봤을 때 제일 인상 깊었던 책들이라서 저희하고 뭐 직접적인 연결은 없지만 네. 저희에게 많은 그런 인사이트와 지혜를 줬던 책들이라서 네. 저희 내용의 일부가 됐던, 뭐 저희가 추천드리는 책이 됐던 네. 그런 거 좀 한 번씩 보시면서 예,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책들 쭉 보니까 제가 한 읽은 거 한 반 정도는 그래도 있네요. 반. 네. 꽤 많네요. 예. 반 정도는 읽은 게 있는데. 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서적을 그 선정할 때 보통 이제 경영 경제 도서 최근에 보시면 네. 뭐 주식, 부동산, 재테크 좀 이렇게 트렌드 쪽으로 네. 최근 한 2, 3년 동안 많이 흘러갔는데 저희가 여기서 소개해드린 책은 조금 더 맞아요. 그 원칙과 기준과 네. 그런 것에 대해서 다룬 책들이라서 어떤 거는 뭐 작년에 나온 게 있고 어떤 거는 10년 전에 나온 게 있어도 네. 조금 그 근본적인 핵심을 다루는 글들이라서 그렇게 네.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이것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뒤에 뭐 이렇게 그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여러 가지 관점들을 이렇게 다 네. 한 8개, 10개 나눠서 거기에 네. 추천 도서도 다 네. 적어 주셨습니다. 자, 저는 그 살아보니까 몇 가지 인격이 나한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개인 김미경으로서 그 기업에, 저는 기업에 다니면서 강의를 많이 했잖아요. 네. 고객으로서 기업이 내 고객이었었단 네.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기업으로 되면서 기업가가 되려고 해보니까 네. 김미경 개인으로서의 갖춰야 될 역량과 인격과 기업이라는 그 모양새가 있잖아요. 네. 이 기업의 이름으로 고객을 상대하잖아요. 그 역량과 인격이 또 다르다. 거기서 역부족을 너무나 많이 느끼면서 가끔씩 이걸 내가 왜 시작했을까 하는 생각.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왜 편하게 혼자 살까 막 이러다가 또 이 기회가 아니면은 내가 또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중간에서 이제 이 책을 이렇게 운 좋은 책을 만나게 돼서 네. 또 공부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그 기업과 연관되지 않는 시간이 없고 그런 삶을 가진 사람이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꼭 이 책을 읽어보시면서 기업 안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바라보고 상식이 통하고 또 상식하에서 우리가 더 가치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 다 여러분 기업이건 개인이건 되셨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주말에 아주 날 잡고 한번 자리 잡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책이 22,000원이네. 딴 책들보다 약 6,000원 비싸거든요. 대체적으로 대들 4,000원 비싸요. 저기 또 편집자가 또 4,000원 비싸다고. 요새 책들이 한 16,000원, 18,000원 이 정도 하니까요. 자, 이 되게 하드커버로 되게 세련되게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디자인도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저는. 자, 이 책을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항상 NKTV에서는 책 나눔 서비스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지요. 넷 중에 하나 정답을 맞추시는 분께 이 책을 10분을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넷 중에 하나만 정답이고 나머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알아맞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혁신의 원칙. 2. 상식 경영의 원칙. 3. 상식 변화의 원칙. 4. 상식 불변의 원칙. 자, 됐습니다, 여러분. 이 넷 중에서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 10분께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이 책의 인쇄는 저희가 전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맞아요. 네. 저 이 책 아까 보고 나서 네. 봤거든요. 네. 딱 봤더니 이 책의 인쇄는 코로나19로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의료기관에 전액 기부할 예정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것도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이 책과 행복한 시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북요약본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